안녕하세요, 셀리브라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암호화폐 장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아마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중심적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리고 뭐 세계 경제, 정치 뭐 이런 관련해서 함축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뭐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탄핵안에 관해서 하원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근데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3분의 2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서 이제 찬성을 해야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2 이상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정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다우지수에 조정 장세를 줄지 아니면 여기다가 더 펌프질을 할지 급격한 상승을 일으킬지 한번 지켜볼 관점인 건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장세는 지금 견조한 흐름이라기보다 불안성 장세가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좀 약간 조심스럽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임하고 있고.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뉴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클사가 2020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포커스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영문으로 돼 있는 거는 인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2020년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USDC라는 코인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리고 USDT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 공급을 하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양대 축으로 봤을 때 USDT가 있고 DC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USDC가 물량이 좀 약간 많지 않나. 그래서 알고 보면 서클사는 사실 골드만삭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흉이 골드만삭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고 봐야 되죠. 알고 보면 지금은 서클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서클사를 분리 독립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우리가 기사만 보고 전체를 다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3세대 블록체인 및 심도 있는 글로벌 정책 참여는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암호화폐 채택의 대량 시장 단계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짧게 보면은 2-3년 안에 뭐 정책이 어떻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커가고, 더 장기적으로 더 길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모두가 대담하게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정책, 경제 및 기술의 도전과 기회에 당신이 함께할 거다.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서클사가 USDC 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확장해서 2020년 안에 완성하겠다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2020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커다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암호화폐 장세, 이거 암호화폐 세제 안에 관해서도 그리고 모든 법령에 관해서도. 그래서 올해는 뭐 뚜렷할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베네핏을 못 취했지만 내년은 분명히 틀리게 갈 거다. 그래서 이 기사 하나만 보셔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비트코인 네,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유명 차티스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저께 6,600달러, 6,613달러인가? 거기를 터치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7,143달러인가? 강력하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금 조정장세 다시 들어가는데, 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상승 트렌드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2014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차트상 봤을 때, 이 상승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6,613달러를 만약에 깨졌으면 이 견조한 상승 트렌드가 이제 깨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쨌건 장투하는 뭐 저 같은 사람 의미에서는 이런 지금 차트를 믿어야죠. 믿고 그냥 그대로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뭐 향후의 흐름에 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차트에서 말씀드릴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지선으로 봐야 될 어떤 그 라인이 어디냐면 7,100달러 밑에 7,000달러 위에 한 7,05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한다, 향후 이번 주 내에 지지를 한다 그러면
다음 레벨까지 7,400달러, 7,600달러, 더 나아가선 7,900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7,000달러대. 7,000달러를 지지하냐 못하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 사람은 좀 약간 내년 5월까지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차트적 관점으로. 이 한 사람의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참고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4, 5월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트적인 관점 말고 저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제 개혁안, 그리고 암호화폐 장세하고 맞물려서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진짜 많이 큰 상승을 바라보는 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차트에서 4월 달부터 좀 있을 것 같다. 4, 5월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7,900달러, 8,000불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 장세가 서서히 진행이 돼서 내년 3월까지 천천히 떨어질 거다. 그때 떨어지면 한 6,000달러대 초반, 6,300달러 이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갈 텐데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예전의 영상을 보시면 그 제가 예전에 세제 개혁안에 관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고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다시 제가 보니까 4월달 정도라더라고요. 4월달.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제 바라봐야 하고, 자, 이제 사실은 이 뉴스도 호재거리 뉴스인데 인도에 지금 보면 인도 정부에서 세무당국에서 지금 보면 암호자산에 관해서 세제안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비밀리에 공무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암호자산에 관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사실 준비한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무니없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람의 심리가 웃긴 건 뭐냐면 오르면은 더 오를 것 같다 그런 심리가 되게 팽배하고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팽배해요. 그게 뭐 대중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인도 정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여기 유럽도 나왔어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암호 자산에 대한 어떤 그 규제안에 관해서 지금 그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거래소들은 지금 준비가 돼 있나? 새로운 규칙에 관해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물음표를 딱 던져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지금 유럽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들이 뭐 바이낸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크라켄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있거든요. 이들 거래소들은 이미 이 규제안에 관해서 이미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했다, 통과됐다. 근데 거기 보면은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해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위시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규제안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인도도 그렇고 유럽권도 그렇고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규제안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게임 산업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암호화폐 채택의 키가 될 거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동감하는데 여기 보면은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데 오큘러스 퀘스트를 예시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요즘에 이제 시간이 날 때는 배틀필드 5라는 그 게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카테고리 안에 이제 뭐 페이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원화를 거기다 뭐 카드로 입금을 하면 그게 다시 B라는 그 캐시로 B라는 코인으로 빠지고 그게 다시 가상화폐다라고 거기는 써 있어요. 사실은 가상화폐다라고 거기 써 있긴 한데 그게 실제로 비트코인을 칭하는 건 아닌데 EA 게임즈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암호자산에 관해서 상당히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EA 측에서 공식적으로 예전에 트위터 상에도 암호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페이스북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오큘러스 퀘스트를 통해서 향후에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둠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상당히 농후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중국의 법률 전문가, 당국 블록체인 업계 정돈, 타깃은 중소형 거래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해서 다 전부 전체적으로 다 배척한다. 근데 알고 보면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후오비나 OKX,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프라 구축을 어느 정도 다 끝내놓은 대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마저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에서 다 배척하고 만약에 탄압하고 그런다면 중국 당국한테도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지금 중국에서 중소형 거래소 타켓으로 해서 지금 뭐 압력을 행사한다, 뭐 없애려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한국 시장도 아마 향후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소들 위주로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형 거래소 위주로는 아마 그냥 견고한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또 한 가지 언급이 됐는데 미국 세계에서 이제 적격 투자자 기준 확대, 암호화폐 펀드 접근성 확대 전망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변화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 및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해당 미디어의 분석이다. 현재 적격 투자자 기준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보유자만이 사모증권 해치펀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 사항이 ICO에 관한 건지 아니면 뭐 투자 펀드에 관해서 간접 우회 투자 상품을 만드는 거에 관해서 그런 건지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영문으로 된 거를 장문의 글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뉴스를 지금 뭐 트위터에 있는 뭐 미주 쪽에 있는 그쪽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폼플리아노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법률 안은 암호화폐한테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뭐 타이트하게 되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뉴스를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르지 않는데 리플 코인, 뭐 오미세고,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만 바라 보시면 답답하시겠지만 자 오픈 뱅킹 전면 시행, 핀테크 앱에서 은행 이체도 오케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시면 아마 앞으로 흐름이 지금 보면은 뭐 명목 화폐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력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대중들을 양몰이하고 있나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금융회사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0일 동안 시범 실시 과정에서 일부 은행만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날부터는 거의 모든 은행과 대형 핀테크 업체 앱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전 은행까지 오픈뱅킹을 시행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플 한 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뭐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통합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픈뱅킹 개념도 대출에 관련해서, 보험에 관련해서, 결제, 페이먼트에 관련해서, 금융 투자에 관련해서, 통합 조회 서비스, 자동 이체, 그리고 비교하거나 추천, 그리고 상품 가입에 관해서 다 통합해서 일원화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부에서 더 관리 감독하기 더 쉽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은행 중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시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왜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가장 늦게 들어갈까요? 여기에 보면은 자, 보세요.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여기 오픈뱅킹에 참여를 한다. 그 얘기인즉슨 다른 은행 금융권들을 카카오뱅크 플랫폼에서 다 흡수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도 우리가 한쪽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국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SNS, 깨톡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제가 정답을 딱 말씀 안 드려도 뻔하게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고, 자, 두나무, 자, 업비트, 카카오뱅크, 오픈뱅킹, 이 지금 몇 개 단어만 연결고리만 퍼즐을 맞춰봐도 답은 이미 뻔하게 나온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ICT 어떤 뭐 지금 모빌리티 이런 산업이 어떻게 되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4조 8천억 원 여기 나와 있는데 엄청 큰 돈이죠. 배달앱 모기에 모빌리티에
붙이면 큰 돈 된다. 우아한 형제들 여기 이분이 나오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13일 날 독일계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독일 업체예요. 4조 8천억 원의 국내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달 음식 앱이 되게 하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이 4조 8천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지금 플랫폼 경제로 몰려가고 있다고 우리가 결론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건 돈이 된다. 불붙은 마스 경쟁. 마스가 뭐냐면 모빌리티와 연계된 모든 서비스. 여기 보시면 우버 있고 그리고 우버 이츠. 미국 유럽 쪽에서는 우버 이츠, 우버 그리고 동남아에선 그랩. 이쪽이 있고 중국에서는 메이투안. 그리고 유럽에선 저스트잇 그리고 유럽하고 아시아의 딜리버리 히어로들이 이제 같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상호 연합을 하고 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인 요기요랑 배달통도 운영합니다. 이 회사들을 다 합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현재로서는 거의 100%로 추정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배달의 민족을 만약에 인수라면 사실 알고 보면 요기요랑 배달통도 다 인수 합병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흡수 통합해 버리는 거죠. 지금 보면 히어로가 거기다가 우버 이츠는 사업을 접었고 쿠팡 이츠가 새로 시작했지만 아직 점유율은 미미한 편이고요 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여기 쿠팡이라는 업체가 있죠. 그 배달 앱에서 이커머스에서 지금 보면 단연 선두그룹에서 1위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는 게 쿠팡이죠. 그러면 그 인프라나 그런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쿠팡 이츠가 향후에 시장을 어떻게 점유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배달의 민족하고 어떻게 연합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배구조를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따져볼 거거든요. 거기 비전 펀드 자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사람이 누가 플랫폼으로 이제 배달을 시키면 오토바이를 통해서 누가 사람이 여기다가 배달을 하죠. 근데 향후에 여기 오토바이나 만약에 차량 공유 어떤 그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이식되고 그게 자율주행이 등급되고 더 나아가서 로봇이 여기서 이 음식 배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지만 그들은 지금 보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향후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인공지능 업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단연 선두에 치고 나가고 가장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업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손 회장이에요. 예, 손정희 회장님이죠. 근데 어쨌건 그 사람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지금 휩쓸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예상한 게 전 세계에 앞으로 모든 사물에 1조 개의 인공지능이 이식될 거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들은 이런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상호 연계되고 상호 대화하고 그런 인프라들은 대기업들이 다 관할하고 그렇게 들어갈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새틀라이트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5G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많은 중요한 칩셋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ARM이라는 암이라는 어떤 그런 반도체 회사도 인수합병을 했었죠. 그렇게 딱 따져봤을 때 어떻게 보면 결론 지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비전 펀드 손정희 회장이 그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림을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쿠팡은 지금 보면 우리가 택배업이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화되고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딜리버리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나 어떤 그 연결망을 통해서 드론이 또 오가고 이런 사회가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그거는 다 아실 거고 자 미래 사회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뉴스가 요즘에 뭐 중점적으로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0년 뒤 남아도는 초등교사가 5만 명이다. 그러니까 10명이 5명 먹어 살려야 한다. 2020년이 인구절벽 쇼크다. 이게 바로 내년이에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청장년층이 홀쭉해지고 노년층만 두터워지는 2022년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전통 유통업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학력 인구 감소로 2024년엔 산술적으로 전국 대학의 25%는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뽑게 된다.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면 2030년에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이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한테만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자영업, 뭐 스트리트에서 뭐 매장을 운영하는 어떤 뭐 많은 자영업자분들, 사업자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다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여기 보면 청장년층이 홀쭉해지는 노년층만 두터워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인구에 관해서 가장 자유로운 두 나라가 있어요. 향후에도. 자, 첫 번째가 사실은 진짜 길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고 인도가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리다. 그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GDP, GNP 상승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자, 두 번째가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예요. 왜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중국의 뭐 금융 개방? 금융 개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지금 보면 유럽에 있는 자금들 그리고 미국권에 있는 그런 자금들 많은 다국적 금융 기업들이 중국의 금융개혁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많은 돈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빼면서 중국을 망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념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보통 보면 기축통화가 100년인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지. 지난 과거와 역사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이데올로기가 좀 약간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일본을 똘마니로 뒀듯이 중국도 다시 한번 똘마니로 둘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중간에 말 바꾸기를 분명히 하긴 하겠죠. 근데 GDP, GNP가 중국하고 인디아가 향후에 2030년까지 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중국이란 나라에도 갔었고 인도란 나라에도 직접 가서 사업하는 어떤 대기업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제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관해서 그런 사람들 그런 자본이 이동하는 거에 관해서는 그냥 뉴스만 보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대학 4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을 판이다. 일할 사람도 돈 쓸 사람도 없다. 경제 규모가 결국에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통일이란 어떤 그런 게 없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는 별 볼 일 없이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통일의 길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야쿠자도 택시기사도 백발, 햄버거 가게 노인, 알바 수두루. 2020년 인구 절벽 쇼크, 20년 뒤 한국, 노인국가, 일본의 현실. 여기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을 되게 많이 구인을 한다. 되게 경기가 좋다. 근데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남아 돌았던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구가 줄지 않지만 근데 향후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일할 사람이면.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유럽의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향후에 봤을 때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그거에 관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모든 산업이 지금 변해오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 산업이 커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매칭이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거를 가만히 몇 개의 단어만 연상을 하셔도 암호화폐 미래에 관해서 지금 시세 단기적인 뭐 리플 코인이 뭐 얼마나 이것만 매달리시면 되게 사람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럴 땐 게임도 한 판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러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끄트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